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보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이번 시간에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그래서 외환전문역 시험, 이종 시험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 시험은 기출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다른 기출이 공개되는 시험에 비해서 출제 포인트를 좀 좁혀서 공부를 하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되게 중요한 시험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의 중에도 계속 이제 뭐 중요한 이제 주제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지만 기본이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론을 좀 탄탄히 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가야 된다. 이 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합격 기준. 과목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뭐 이거는 다른 시험이랑 뭐 특이한 점은 없지만 이게 우리 시험이 과목별로 문항수랑 그 총점 기준 배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점 때문에 넣어두었고 이 전략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준비물인데 한국구민연수원 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계산기가 필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놀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계산기를 안 가지고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만큼 그건 어떤 얘기냐? 그러니까 산수로도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번째, 수출입 실무와 국제무역규칙에서 배점 2점짜리 문제가 각각 15문제, 5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다 1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이제 공부 전략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어느 과목에 좀 중점을 둬야 할지 보셔야 돼서 넣어놨는데 첫 번째 과목이랑 두 번째 과목에서 2점짜리가 이제 나온다는 것은 세 번째 과목에 비해 되게 중요도가 높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국제무역규칙은 문제의 지문과 보기가 모두 영어로 출제된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놀라시는데 사실 이제 이 시험이 영어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이 시험에서 나오는 중요한 문제들은 저희가 한글로 이미 다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원문을 반복해서 읽으라고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한글로 공부를 한 내용을 원문으로 복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걱정이 될 만한 부분은 아니다 라는 점 이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이 장표를 갖고 왔는데 일단 제가 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첫 번째 과목은 보시면 다 빨간색이죠. 다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은 이제 신용장이랑 추심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반드시 좀 많이 숙지하고 넘어가야 되는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환 관련 여신 쪽에서는 이 무역금융 위주로 좀 보실 텐데 이게 실제로 좀 반 이상, 그러니까 외환 관련 여신에서 나오는 문제의 한 50% 정도가 이 무역금융 쪽에서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여기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좀 중요한 내용들만 찍먹 느낌으로 그냥 훑고 넘어갈 거고 좀 여기서는 이 무역금융만 조금 중점 있게 본다 라는 점 이제 말씀드리고요. 다시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이 수출입 실무가 왜 제일 중요한 과목이냐? 뭐 배점이 높아서요? 문항수가 많아서? 이것도 물론 맞죠. 근데 보시면 이게 이 두 번째 과목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이랑 관련성이 다 있어요. 먼저 수출 수입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죠? 매매 계약을 해야 되죠. 근데 매매 계약의 기본 조건 중에 뭐 품질 조건, 수량 조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수출입 왜 하는 거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에 대한 결제 조건
이런 결제 조건에 대한 내용도 여기 수출입 실무에서 빠질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결제가 또 어떻게 두 번째 과목이랑 연관이 되느냐 하면 이 신용장 통일 규칙, 이 추심 통일 규칙은 다 뭐 신용장 방법에 의한 결제를 할 때 아니면 추심 방법에 의한 결제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규칙들이에요. 그래서 이 결제에 대한 내용을 할 때도 이 이제 수출입 실무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도 이 내용이 빠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결제 방법 중에 이게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럼 세 번째 과목은 왜 첫 번째 과목이랑 연관이 있느냐 보시면 바로 이 무역금융이 뭐냐 보시면 뭐 수출업자가 그럴 수 있겠죠. 어떤 물품을 만들어서 또는 이제 뭐 사와서 수입자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좀 돈이 부족하네? 그럴 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무역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개념들이 다 수출입 실무에 나오는 개념들과 연관이 되게 많이 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게 각 과목끼리 다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이 강의 자료를 만들고 강의 이제 구성을 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를 과목별로 쪼개면요. 다시 한번 앞 페이지 가서 설명드릴게요. 과목별로 쪼개면 여기 수출입 업무에 대한 이제 얘기할 때 결제 부분이 또 빠질 수 없으니까 여기서 결제를 할 때 신용장도 나오고 통일규칙, 아니 추심도 나오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신용장을 예로 들면 신용장 얘기가 이 첫 번째 과목에서도 나오고 두 번째 과목에서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복이 될 가능성도 되게 높고 아니면 뭐 여기에만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만 내용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이 되어서 구성을 좀 이렇게 짜봤거든요. 그래서 주제별로 저희는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수출입 실무에 대한 내용을 쭉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도 이제 결제 방식이 나오긴 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결제 방식은 이제 신용장 추심 외에도 또 다양한 결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다양한 결제 방식에 대해서 다 일부 설명을 드리고 신용장이나 추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로 중요한 주제라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용장 통일규칙 먼저 보면 먼저 이 1절, 2절, 3절, 4절에서 한글로 중요한 부분을 다 공부할 거예요. 신용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 하는 이제 중요한 사항들은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UCP 600을 원문으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다 한글로 공부를 하고 원문을 볼 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렇게 앞에서 공부를 하고 원문을 볼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걸 처음부터 원문으로 공부를 하면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뭐 내용도 생소하고 용어도 생소하고. 근데 우리는 내용을 다 이제 숙지한 다음에 원문의 표현들을 눈에 익히기 위해서 원문을 볼 거기 때문에 이게 비교적 쉽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추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에서 먼저 한글로 추심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영어로 원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눈에 익히기 위해 반복적으로 보셔야 되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시험이 120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총 80문항이거든요. 그래서 2분이 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짧은 시간이긴 한데 이게 이 시간 안에 이 영어로 된 25문항을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실지 제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를 계속 눈에 너무 안 익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절대 이 시험 그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 막 몇 개는 많이 찍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문들은 눈에 그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 되게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금융 쪽 넘어가면요. 이 무역금융은
여기서 좀 이제 좀 많은 양을 공부를 하고 여기는 좀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우리 시험이 전체 과목을 다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할 거예요. 첫 번째 과목에서는 여기에서는 저희가 한 70에서 85점 정도를 목표로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과목에서는 한 60에서 65점 정도를 목표로 하고요. 세 번째 과목 여기서는요 그냥 저희 반만 맞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이게 꽈락 40점은 넘어야 되니까 50점 정도를 맞는 걸로 하고 여기서 이제 부족한 평균 60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부족한 점수는 여기서 충당을 한다라는 전략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시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20점 20문항 여기서는 20분만 쓰시는 걸로 하고 여기서 되게 많은 시간을 보셔야 되거든요. 사실 여기는 반타작만 할 거니까 10개만 좀 중점적으로 맞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문항 수도 많고 여기는 또 여기보단 덜 나오지만 영어로 나오고 해서 여기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뺏기실 거이기 때문에 그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모의고사를 풀거나 뭐 출제 예상 문제를 푸실 때 좀 시간을 이렇게 안분한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좀 이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과목 그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가실 때 이거를 계속 이제 그냥 문제풀이 모의고사가 아니고 문제풀이를 하실 때도 한 1분 안에 그런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뭐 지문이 길게 나오고 보기 내용이 좀 길게 나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정답을 찾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특히 두 번째 과목에서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공부 플랜은 이 1번은 주 10시간 미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 기준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직장이 바쁘시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적 여유가 없으셔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 10시간 미만이다 하면 3개월 정도로 잡고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2번은 주 10시간 이상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그래서 뭐 굉장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면 2달보다도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잡고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해 정리 응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이해 정리까지는 저는 이론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1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론을 한번 보세요. 일단 이론 강의를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강의 자료만 한 번 더 보세요. 혼자서. 그랬을 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한 번 듣고 봤는데 여기 좀 내가 부족하네? 그럼 거기를 한 번 더 보시는 걸로 제가 2개월을 잡은 거예요. 1개월 반. 그리고 이제 응용 부분은 이제 문제풀이. 그리고 이제 암기는 이제 뭐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죠. 문제풀이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뭐 공부할 시간이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공을 하셨다든지 이미 그 업무를 하셔서 아는 부분이 많다 하시면 사실 이거를 하는 시간이 되게 줄어들 거거든요. 이번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그 공부 뭐 스케줄 잡으실 때 적정하게 배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과목별로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공부를 진행해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과목 예상 문제입니다. 인코텀즈 2020의 11개 규칙 중에서 같은 운송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규칙끼리 연결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인코텀즈 2020은요. 일단 모든 운송에 쓸 수 있는 규칙
그리고 해상 내수로 운송에 쓸 수 있는 규칙 이렇게 크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모든 운송에 쓸 수 있는 거는요. EXW 그리고 FCA 그리고 CPT 그리고 CIP 그리고 DAP 그리고 DPU 그리고 DDP 이렇게 있고요. 해상 내수로에만 쓸 수 있는 거는 FAS 아니야 CFR CIF 그리고 FOB 이렇게 총 여기 4가지, 여기 11가지에서 총 여기 11가지, 여기 7가지에서 총 11가지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을 한번 보시면 1번은 모두 해상 내수로에 사용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 그리고 2번은 모두 모든 운송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운송 방식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 3번은 어때요? 3번도 다 모든 운송. 근데 4번은 어때요? 4번은 FCA랑 DAP는 모든 운송에 적합한데 이 CFR이 해상 내수로에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인코텀즈를 전혀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맛보기 문제이고 저희 이거 되게 열심히 공부할 거니까 지금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제 국제무역규칙의 그냥 예상 문제, 맛보기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UCP 600에 따라서 세 번의 서류 제시를 하라는 요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 다 원본을 내야 된다. 세 번 다 사본을 내야 된다. 아니면 하나, 둘 또는 셋 이상의 이제 원본과 나머지는 사본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 본의 원본과 두 본의 두 본의 사본. 정답은 뭘까요? 네, 3번인데요. 이것도 공부를 하면 되게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한글로 숙지를 하시면 사실 영어는 그냥 이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외환 관련 여신에 대한 출제 예상 문제인데요. 무역금융제도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나씩 보시면 1번 무역금융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동물품의 선적 후에 지원하는 선적 후 금융이다. 느낌이 좀 오시죠? 제조, 가공은 선적 전에 해야 되는데 선적 후에 지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문장이고요. 2번 내국 신용장의 수혜자는 수출 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직수출업자와 달리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답은요. 이것도 X입니다. 내국 신용장의 수혜자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 무역금융은 대외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취급되는 여신이므로 외국한 업무 취급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이 취급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한 업무의 취급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이 취급을 할 수 있다. 4번 무역금융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자금 지원을 받으므로 일반 금융에 비해서 높은 금리일까요? 지원을 받는데 그렇죠. 낮은 금리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요. 제가 이제 강의 자료 제공하는 거에 되게 중요한 내용들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책들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은 그 책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 사례도 풍부하게 담고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은 책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나는 그렇게 두꺼운 책은 보기 싫다. 그냥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되게 중요한 것들만 빠르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 강의 자료만으로도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좀 즐겁게 공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